그런 제가 럭셔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던 계기가 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프랑스 파리에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그때 저희 집 앞에 LVMH 본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LVMH가 뭐냐? 그 루이비통 모에 네네시 명품, 세계적인 명품 그룹이잖아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명품은 과연 물건일까? 아니면 사람일까? 이 지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람이 명품이 되어가는데 필요한 철학은 2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스스로 명품이 되고 싶은 청춘에게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이 책이 바로 인간 명품인 거죠. 태어날 때 누구도 명품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순간이 쌓여 걸작이 되어갑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길을 이야기해드릴 이마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을 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사실 품격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네이버 사전에 품격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타고난 성품, 사람이 지닌 바탕, 높은 수준. 근데 저는 이것들이 타고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 내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는 선택이라든지, 말과 태도, 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인간의 품격입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 환경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성장 배경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럭셔리와 되려 거리가 가장 멀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님이 사치스럽지 않으신 분들이었고 굉장히 검소하셨고, 오히려 저는 금욕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절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던 분들이었어요. 명품을 가까이서 보고 자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조가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본분에 충실해라, 이런 식으로 저는 자라왔기 때문에 저에게 유일한 사치라고 하면 책을만 읽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막 중간고사, 막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 끝나면은 양손에 책을 한 알음씩 사들고 막 낑낑거리면서 왔던 기억이 있는데, 책이 나의 사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교육비에 투자는 아낌없이 하셨는데, 제가 예술 경영을 전공하게 된 것도 미술관이랑 박물관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역사랑 예술에 접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럭셔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던 계기가 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프랑스 파리에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그때 저희 집 앞에 LVMH 본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LVMH가 뭐냐? 그 루이비통 모에 네네시 명품, 세계적인 명품 그룹이잖아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명품은 과연 물건일까? 아니면 사람일까? 이 지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의 경험이 명품을 소비의 언어가 아니라 처음으로 이걸 만든 사람들은 어떤 세계를 보고 있을까? 좀 생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또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소더비에서, 영국 런던 소더비에서 아트 컬렉터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유일한 한국인이었어요. 미술품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들을 읽어내는 힘이 생겼고, 그때 그 남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재밌는 게요, 럭셔리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룩수스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빛과 과도함을 뜻해요. 그래서 이 양극을 달리는 단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나고 싶어하는 욕망에는 불안이 함께 있다는 것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인간 명품은 욕망과 불안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의 표지에 보면은 Born to be Luxury라고 써놨거든요. K-pop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I'm done hiding. Now I'm shining like I'm born to be.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나는 빛나도록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저는 그때 그 가사를 보고 우리 책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때 이런 각성의 서사라던가 운명을 깨닫는 순간, 이런 것들이 저희 메시지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고 여기 테두리를 황금색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배경이 없이도 누군가의 후광을 입지 않고도 본투비란 단어가 태어나기를 뭐뭐 하도록 정해진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듭나는 순간을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사치와 교양 사이에서 흔들리는 청춘에게 던지는 고상한 돌직구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미국은 왕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왕정도 없었고 귀족제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제클린은 미국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신화적인 존재였어요. 이게 눈여겨볼 만한 게 국가가 만든 칭호도 아니고 대중이 스스로 만들어낸 여왕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K-pop 데몬 헌터스도 얘기했는데, 그 골든에서 또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왕관을 받았지만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몰랐어. 난 원래
여왕이 되도록 태어난 사람이었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클린도 스스로 끝까지는 다 믿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여왕이 될 거라는 걸. 하지만 마트 저는 대중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여왕은 아니었지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왕좌에 앉게 된 인물이라는 거죠. 제클린 케네디 오너시스의 레거시랄까? 이 역사적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 동부의 상류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앤디 워홀의 초상화. 근데 그게 수백억에 호가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구찌에서 제끼백이라고 그게 스테디셀러예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JFK 케네디 대통령이죠. 미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문화 강국으로 부상하던 시기에 소프트파워 약간 아이콘 이런 인물이어서 비공식 문화부 장관이라고 불렸다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케네디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제클린을 파리까지 모시고 온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클린은 이제 그 역사적인 가치의 힘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제클린이 94년도에 죽었거든요. 근데 2년 후에 96년도에 소더비에서 제클린의 유품을 경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 낙찰액으로 300억에 달했습니다. 거기서 재밌는 게 이제 가품이었던 모조 진주 목걸이가 있었는데 그게 시중에서는 $50면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1억 6천에 낙찰이 될 정도로 제클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힘이라는 게 상당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클린은 나 스스로 로열 패밀리야, 나 여왕이야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만 자신이 스스로 귀족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귀족의 개념이랑 살짝 달라요. 지긋지긋한 족보의 개념의 귀족이 아니라 예술가나 시인, 재능이 있고 용감한 사람들로 구성된 귀족이었습니다. 제클린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귀족은 고귀한 영혼이다. 귀족들이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은 용기, 취향, 책임감, 인내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이게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거랑 정말 똑같거든요. 토마스 제퍼슨이 누구냐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쓴 사람 중 하나예요. 그리고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 이념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 사람이 1813년도에 천부적 귀족이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가히 혁명적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귀족은 태어난 집안이 아니라 태도와 품격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은 귀족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 천부적 귀족, natural aristocracy. 이거는 덕성과 재능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자연이 사회에 준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위적 귀족, artificial aristocracy.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출신, 부, 세습 신분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귀족인 거죠. 근데 토마스 제퍼슨은 전자.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은 태생적 귀족이 더 우월하다고 봤어요.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철학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미국의 사립 기숙학교들. 그런 데의 교육이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배우는 게 똑똑하고 품격 있고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집이든 부잣집이든 상관없이 귀족이라는 개념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자란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은 토마스 제퍼슨이랑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유럽식 귀족제를 싫어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클린의 귀족과는 미국 건국의 이념과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은 이 사회는 출신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이 기준이 되는 사회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인간 명품에서 제가 쓴 상속자 정신의 기원을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이게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책 본문 안에는 안 넣었거든요. 뺐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이런 것도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격식 없는 수다의 묘미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 때 여름방학은 주로 뉴욕에서 보냈는데요. 그때 이제 인턴십을 구해야 돼서 제가 콜드콜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뉴욕의 아트딜러 선배한테 연락을 했는데 일면식도 없던 그 선배님이 저를 흔쾌히 집으로 오라고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사시던 집이 뉴욕의 파크 에베뉴, 가장 부촌이죠. 거기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제가 거기 올라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우연히 제클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상대방의 태도가 확 바뀌고 대화의 깊이도 확 달라지고 그리고 제가 그날 이분의 소개로 인해서 뉴욕 사교계 명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뉴욕에서는 하나의 이 문화적 암호 같은 존재구나, 제클린이. 그녀가 단순히 유명인이 아니라 제가 그 문화권에서 살아보고 그 상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영어보다 역사가 먼저 전달되는 언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약간 이제 신뢰 자본처럼 그들의 세계에서는 작동을 하고 그래서 그 레거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이 공유하는 그 세계에 접속하는 일, 그 유산을 이해한다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유산을 이해하는 것이 또
제가 이분들과 유대감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클린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제클린이 어린 시절에 미국이 상류사회가 성골과 진골로 나뉘었을 때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미국 사회는 약간 작은 왕조이자 폐쇄적이어서 와스프라고 불리는 영국계 프로테스탄트 집안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클린은 친가가 프랑스 혈통이었고 외가가 아일랜드 혈통이었어요. 근데 아일랜드는 그때 당시 하류층 취급을 받았어요. 심지어 엄마 쪽은 유대인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는데 이거는 정말 더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인간 명품에 나오는 상속 자본이라는 건데 이제 태어난 집안이 주지 않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려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신적 계보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뜻인데 노력해서 자수성가할 수 없는 시대에는 꽤 유용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태생, 교육, 네트워크 같이 보이지 않는 자본들이 인생의 절반을 결정하는 시대에 집안이 주지 못하는 것은 정신인데 그 정신을 스스로 물려받는 겁니다. 그것이 스스로 왕관을 쓰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제클린은 프랑스 역사와 문화를 익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프랑스 혈통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아우라를 입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와스프가 아니면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근데 프랑스는 문화 강국이었으니까 그 아우라, 그 문화적 코드를 읽을 줄 아는 능력으로 이 아우라를 입은 거죠. 아우라라는 게 보이지 않는 기운이고 신비로운 기운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발터 베냐멘이라는 철학자가 미학적 개념으로 소개를 한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정신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른 건데 사실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가족 중에도 사실 이런 사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역사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승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명품인 사람은 돈에 품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클린이 태어났을 때 이미 가세가 기울었어요. 1929년 대공황 때 이미 제클린의 아버지는 주식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잃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주식 중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드물게. 그래서 제클린은 돈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겪었고 그 불안감이 평생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내가 가난해질 것 같은 그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뉴욕 부천에서 계속 생활하고 사립학교 다니고 멀쩡하게 다니고 막 승마하고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그 생활을 유지하는 듯 보이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차별과 구분짓기, 견제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클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돈만 많고 기품이 없는 사람, 품격 없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했다고 해요. 제가 제클린이라는 사람을 한 18년 정도 알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녀의 인생을 오랫동안 깨달으면서 이제 알게 된 게 있는데 그녀의 여정은 평생을 거친 그 품격을 찾는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놀라운 지점이 제가 제클린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제 역사적 사료를 찾아볼 때마다 항상 놀라운 지점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인데 착하고 선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가 있지? 제가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클린의 주변에 사람이 많았을 거잖아요. 뭐 비서진도 있고 유모도 있고 뭐 경호원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영미권에 가보면 다 죄다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들의 회고록을 보면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클린은 배려심이 많았고 겸손하고 항상 후세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 덕분에 그런 선함과 권력의 중심에서도 착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인기가 많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인간 명품에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무엇을 계승하고자 한다면 상속자 정신을 계승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는 기업의 후계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부동산을 물려받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떤 문화와 유산의 그런 역사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명품인 사람은 이 정도 품격은 지녀야 합니다. 제가 상속자 정신을 이 책에서 한국어 표기 그대로 고집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자 중심 진짜 이렇게 썼거든요. 한국이라는 토양에서 빚어진 한국형 명품 철학이다. 품격의 철학이다.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왜 거기에 서 있겠습니까? 역사의 한 조각을 소유하려고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속자 정신을 우리는 이미 사실은 우리 그 삶에서 이미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자 정신이 널리 이로운 이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따라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비열한 상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비투스라는 말은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투스는 기본적으로 혈연과 가정 내부에서만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인즉슨 가정에서 보고 자란 경험들이 한 인간의 세계관을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즉 전통적인 상속, 이게 전통적인 상속인데 결국엔 은밀하게 이게 계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폐쇄적인 구조예요. 하지만 이 상속자 정신은 그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건데 돈은 계좌 이체로 승계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품격, 가장 중요한 어떤 무형의 자산은 대화로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근데 케네디 가문은 대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항상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특히 케네디 부부가 대화가 많았거든요. 제클린이랑 케네디가 대화가 굉장히 많은 사이였고 또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면 2011년에 케네디 대통령 50주년을 맞이해서 딸인 캐롤라인 케네디가 생존해 있거든요. 그녀가 이제 어머니의 육성 녹음 파일을 책으로 냅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소통의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를 생각해보면 대화가 단절된 과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절되면 대화가 단절되면 다음 세대로 이런 유산들이 넘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 책에서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불안한 삶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철학이 없어서 생깁니다. 인간명품은 그 철학을 오늘 청춘에게 맞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없애줄 따뜻한 철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한 이유가 바로 불안해서거든요. 저는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불안했냐면 미래가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를 너무너무 알고 싶었는데 그걸 미래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미래욕을 어떻게 채우느냐?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과거가 되풀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내가 역사를 공부하면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을 분석하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보는 눈이 생겼고 이거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예측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상처나 실패, 불운 이런 모든 것들을 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이것이 있었기에 내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운명과 싸우라는 말도 아니고 운명에 굴종해라 이런 의미도 아니고 운명을 어떻게 품격 있게 승화시키냐 이 문제입니다. 명품 가방 하나는 200만 원이지만 사람이 명품이 되어가는데 필요한 철학은 2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 지식을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책이 여러분께 평온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확신을 주기를 바랍니다.